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방송연구소장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그 메르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축하의 시간부터 갖고 포럼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2차 미래방송 포럼 장면인데요. 정말 제가 답답한 거는 폼나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50번 이상 토론에 제가 나가서 똑같은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공익성을 줘야 합니다. 공익성이 뭡니까? 제가 이걸 대답하는 교수님을 한 분을 못 봤습니다. 50번 넘게 토론에 나갔지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뭘 봐야 뭘 부정이고 긍정이고 생길 거 아닙니까? 광고에 노출이 안 되는데요. 노출이 돼야 이게 뭐 드라마에 영향을 받고 뭐에 영향을 받고 뭐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물론 시청자 교육 아까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지금 광고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광고를 사는 사람 입장도 고려하라는 거. 아까 방청객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덧붙이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박현수 교수님 혈압은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예. 네, 아마 그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좀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20대 한국광고학회 회장으로 지난 4월에 박현수 단국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얼굴과 지금 이제 실물로 보는 얼굴의 차이는 체중이 3kg 감소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난 거의 20여 년간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방송 광고 시장을 비롯해서 한국 광고 산업의 앞날을 위해서 큰 활동 기대하고 또 저희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전남대 주정민 교수님이 제60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 주 교수님은 방송통신 분야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근정포장을 수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각별히 정부 자문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 MBC에 대한 자문 활동에도 신경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8차 미래방송 포럼은요. 중국 자본과 외주 제작사의 결합, 이로 인한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의 위기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91년 이후 외주 제작 강제 지원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작권의 귀속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영역이지 법적 강제 영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희 지상파의 입장과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하필이면 법 없이도 사실 분인 중앙대 유홍식 교수님께서 오늘 어려운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자, 김정기 위원장님 오늘도 공정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럼의 사회를 맡고 있는 한대 김정기 교수입니다. 용식 교수님, 우리 김준 소장께서 법 없이 산다고 그러셨는데 자본하고는 돈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주제이기도 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에 오면서 바깥 온도가 34도라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핫한 날씨입니다. 지금 김준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의 포럼의 주제도 굉장히 핫하고 매우 구체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밖은 또 메르스로 굉장히 재난과 연결시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중국의 자본, 외주 지상파 이런 문제도 잘 대응하지 않으면
재난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파티가 끝나고요. 사냥개를 잡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잘 뭐 늦었다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고요. 초기에 잘 대처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용식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임직원님들께서 토론에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포럼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은요, 대략 한 40여 분 정도 유용식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40여 분에 걸쳐서 우리 그 포럼 위원님들의 말씀과 객석에 계신 임직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우리 포럼에 오셔서 많은 그 광팬을 확보하신 저작권과 관련한 고민수 교수님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우리 객석에 계신 우리 임직원 선생님들께서 좀 활발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코멘트도 하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특별히 이미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더 경험들을 한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현수 교수님 인사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극구 저에게 사양을 하셔서 아까 그 저희들이 박수를 친 거로 대신하고 이제 유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용식입니다. 우리 저 김정기 위원장님께서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자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뭐 아시겠지만은 중앙대 사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본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는 주제는요, 아마도 여기 계신 실무자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또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오류가 있으면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또 우리 고민수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또 잘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해도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외주 제작 편성 의무제도를 좀 보면 이제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1991년도에 3%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 보면 MBC나 SBS 같은 경우 35%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훨씬 넘어서 지금 지상파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지상파는 기획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되고 있다. 그의 측면에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외주 제작사는 그럼 정말로 발전을 했는가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매우 영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봤을 때 한번 이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외주 제작 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방향은 뭔지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즉 외주 제작사와 지상파 간에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 자체가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떠나서 둘 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 속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규모로는 외주 제작사도 안 되고 결국은 지상파도 안 된다. 그러면 양쪽 다 훨씬 더 글로벌한 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장치라든가 사회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부분에서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로 좀 쓸 필요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방송 산업계로 중심에서 얘기한다면 미디어 기업에 관해서 새로 생각을 해보고 규제도 새로 생각해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 결론일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의 저작권 위기의 씨앗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관련된 논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지상파 저작권 위기의 씨앗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외주 제작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고 그와 관련된 주체들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외주 제작 편성 규제의 도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왔습니다. 규제상으로는 SBS나 MBC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그러나 훨씬 이것을 넘는 외주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부분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입한 목적을 보면 방송 시장의 국내의 경쟁력을 확대를 하고 제작 주체를 다원화시키고 그리고 제작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독립 제작사의 활성화는 일정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즉 양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결국은 질적으로는 형편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즉 지상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주 제작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외주 제작 현황을 보시면은요, 지상파의 프로그램 제작 구매 비용을 보면 2013년도에 한 1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즉 공동 제작을 포함해서 한 5,500억, 54% 정도 가까이 됩니다. 외주 제작이 4,600억, 45% 정도 됩니다. 즉 54대 46 정도가 됩니다. 여기 한번 좀 뒤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부터 나와 있긴 한데 자료가 53.3%가 맞죠? 네. 이렇게 자체 제작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지금 예전의 상태로 줄어든 상태로 됐고 외주 제작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 10년 단위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즉 2003년도에 보시면 한 5,300억의 자체 제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다시 자체 제작 규모로 보면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외주 제작을 보면 그 비용이 약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2003년도에 2,520억 정도에서 2013년도에 4,600억 정도로 외형적으로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즉 자체 제작은 일정 시기에는 늘어났지만은 외주 제작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3사별로 보면은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KBS가 39.1%, MBC 본사 같은 경우 61.7%, SBS 53.3%. 이 파란색을 보시면은요, 몇 년 전부터 추이를 보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분명히 외주 제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 2012년에 53.3%까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주 제작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시 뜯어서 보면은 순수 외주 제작과 특수 관계자 외주 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란 여기서는 자회사 또는 지방사를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외주 제작의 21%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35%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가 되고 있고요. 순수 외작은 약 한 40%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2009년도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드라마를 국한해서 보면은 훨씬 더 외주 제작의 비중이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MBC가 2009년도에 보면 61%, KBS 2채널이 70%, SBS가 82%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분야는 물론 예능이라든가 교양 분야에서도 뉴스 분야에서도 외주 제작이 되고 있지만 드라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외주 제작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상파 외주 제작사의 갈등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은 제작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파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2003년도 이후에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인터넷 포털들의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모바일, SNS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광고의 파이는 약 한 2.3%씩 커지고 있지만은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공적인 매체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파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률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전환 때도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돈은 작아지는데 지상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외주 제작사에 줄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외주 제작사의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외주 제작사가 떠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상파는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아울렛들이 등장을 하면서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갖지 않고 결국은 외주 제작사에게 60% 내지 70%만 제작비를 주고 나머지는 떠안겨 버리니까 우리는 힘들어진다. 즉 위험은 우리가 감수하고 돈은 지상파가 번다라고 외주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이와 반대로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비용에서 60%에서 7% 많게는 80%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익 부분 10%나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 5%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도 지상파가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은 외주 제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파도 불만스럽고 외주 제작사도 불만스러운 상태이고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는 분배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주 제작사들의 제작 능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하우가 많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은 시스템상에서 스타 작가들을 영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스타를 갖고 있고 이것이 결합되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악화시켜 오고 외주 제작사의 힘은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구조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물론 외주 제작사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외주 제작사들은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작권을 분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강해지고 여기에 규제기관이 합세를 하는 즉 문체부나 방통위가 가세를 하는 형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경우에는 이를 제작하는 코엔 미디어가 40%의 저작권을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외주 제작사가 저작권을 분배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복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차이나머니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즉 외주 제작사 중에서 일부는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자본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성장을 했지 실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혹적인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외주 제작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지상파라고 보는 것이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빨간 것은 지상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외주 제작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외주 제작사의 60% 정도가 이 지상파와 계약을 맺을 때 상당 정도 불만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 행위의 경험이 약 60%, 한 이에 30%, 즉 절반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 정도는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힘을 키워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료를 잘 보면은 자료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지만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되는 것이 예전에는 3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16%,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이 거의 한 7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3개 이상 제작한 회사는 1년 동안에 3개 이상 제작한 회사는 9개, 2개 이상 제작한 회사는 5개, 1개 제작한 회사는 29개. 결국은 덩치가 커진 거는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 다 영세하다는 겁니다. 또 덩치가 커진 것도 외형적으로만 덩치가 커졌지 사실 스스로의 제작 능력, 즉 자본을 투자해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결국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약 60%에서 많게는 80%까지는 모두가 지상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80%까지는 지상파가 다 되고 있고 나머지는 외주 제작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PPL 또 외주 제작사가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PPL로 많이 그래도 보전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정책 전환으로 있어서 PPL도 지상파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얼마나 영세한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0인 이상 되는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외주 제작사들이 차이나머니와 요즘 결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중국 자본에 의해서 합병이 되거나 또는 대주주가 중국 자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외주 제작사는 중국 자본은 매우 달콤한 유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는 제작비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판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0% 사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아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이종관 박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듯이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의 판권이 즉 저작권들이 다 전부 다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거꾸로 역수입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자본 같은 경우는 우회 진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한국으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지만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100% P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방영을 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자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넘치는 수요, 열악한 컨텐츠, 풍부한 자본과 풍부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별그대 같은 경우 37억 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빠 어디가 시즌 1 같은 경우 평균 시청률이 4.3%, 최고 시청률은 5.67%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즌 1 같은 경우에 한 1,200억의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즌 2 같은 경우는 2,000억 정도를 이익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 어디가를 수출하신
MBC는 얼마나 이득을 보셨나요? 나중에 누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말 풍부한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요. 약 13억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별그대도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이 됐고요. 그래서 37억 뷰가 나온 것이고요.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 질적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중국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10년에서 20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53 정도가 되면 중국은 현재 41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60%는 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방송 시장 한 2배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고 있는데 지상파만 본다 그러면 6배에서 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료를 결합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한 2, 3천억 시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보다 2배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런다 할지라도 중국의 2조 2천억 원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시장 국내는 4천억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편수 국내 106편, 중국은 508편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BAT로 보통 얘기하는 바이두, 알리바마, 텐센트의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보시면 8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2조 7천억, 몇 배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동영상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을 지금 인수를 한 상태이고요. 매출 규모를 보면 1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아마존이라는 것보다도 100조 이상 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4조 정도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텐센트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게임을 사다가 퍼블리싱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미를 받고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톡 2대 주주가 지금 되고 있고요. 9.9%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CJ 게임스도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매출액은 14조 2천억 원, 기업 가치는 150조에서 173조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의 6.4% 컨텐츠 시장이 6.4%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으로 봐서는 24%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현재보다는 2배로 확장을 시킬 계획이고요. 2021년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앞에 있는 아까는 좀 그림이 다르죠. 아까는 지상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국 자본의 앞에 서 있는 한국의 모습, 특히 외주 제작사나 게임사들은 지금 이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규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빗장을 잘 걸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별그대의 선곡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의 발전이고 외국 컨텐츠의 유입은 막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과 결합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 방송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포맷을 수출하거나 이런 방식, 그다음에 일부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유일한 방법은 컨텐츠 공동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제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빗장이 걸리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싶으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컨텐츠의 포맷을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 공동 제작을 하는 방법, 아니면 인력이나 노하우를 넘겨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공동 제작이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한국의 컨텐츠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BAT, 아까 말씀드린 BAT는 거의 1조 원 가량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그런 의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상파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중국 자본이 엄청난 규모의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지상파는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물론 컨텐츠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향후에도 그럴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상파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지상파의 광고 매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32%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 경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6,500억 정도 되던 광고 매출액이 2014년도는 4천억대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즉 수입을 주는 방면에 방송 제작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약 2.2배가 상승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10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비로 보면은 회당 5천만 원에서 지금은 현재 4, 5억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제작 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상파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고요. 컨텐츠의 기획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제작 능력도 약간은 감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규제는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상파와 관련된 규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우리 박현수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중간 광고는 요원한 입장이고요. 50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50번을 더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간 이견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독립제작사의 목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고요. 타협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규제 기관들은 지상파보다는 오히려 외주 제작사의 지금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중국 자본과 외주 제작사의 결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분들은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주나 인터내셔널 초록뱀 미디어를 인수를 했고요. 화책 미디어 그룹 535억의 지분을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됐나요? 1대 주주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자회사 ROA 미디어를 설립을 했고요. 소우닷컴은 키스트의 지분을 6.4%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배용준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네, 제 2대 주주가 됐고요. 한류가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류가 잘 나가서 그러면 방송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 정도가 될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다 그러면 한 2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천억 정도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느냐, 중국에 수출해서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 60% 정도는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천억으로 따졌을 때 12%면 240억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류가 이렇게 발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수출하고 포맷도 수출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꾸로 피해가 더 클지 모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류가 성공함에 따라서
우수한 제작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CJ ENM에 있는 꽃보다 할배를 만든 누구죠? 나영석 PD가 언제까지 CJ에 있을 것 같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MBC가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작가도 그렇고요, 외주 제작사도 이제는 중국과 손을 잡고 만들고 있고요. 촬영,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다 중국 쪽으로, 다는 아니겠죠,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의 성격은 어떨까? 대만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 자본에 의해서 대만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만화를 잘 보시면 1999년에 케이블법 개정이 되면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25%를 삭제를 해버리고 텔레콤 회사가 케이블 교차 수요를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이블은 계속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고, 그리고 흥미 위주, 그 다음에 외국의 싼 프로그램을 사다가 틀게 되니까 광고가 집중되고, 케이블은 계속 성장하고, 지상파는 광고는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 시사 보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대만에서도 대만 드라마 제작 협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만도 제작 인력들이 중국으로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 조명까지도 다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중국이 다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많은 노하우를 빼면 결국은 토사구팽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매드는 수출해서 돈을 벌지만은 노하우도 빠져나가고, 인력도 빠져나가고, 제작사들도 중국에 섭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외주 제작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외주 제작사는 불평등 반응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작권을 배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혜진 의원이 내놓은 특수관계자 외주 제작 비율 폐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문광일을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작가협회나 연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로 저작권을 넘길 경우에 자기들의 수익 배분이나 아니면 출연료 미지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상파는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제작비를 선지급하고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건 사적 영역에 정부 기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주 제작사에게 제작권을 줄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가 해외로 넘어갈 때는 지상파가 갖고 있는 저작권마저도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 제작 자체에 대한 논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주 제작 방식이 정말로 외주 제작 형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외주 제작사가 100%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외주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공동 제작이나 위탁 제작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기획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장비도 투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까지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외주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주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완전 제작 방식의 외주 제작이 이루어진 후에 저작권을 외주사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외주 제작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작 주체의 다양화나 활성화는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작 주체의 다원화는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된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주 제작사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주 제작 정책 형태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쓰여지거나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보다는 현재는 갈등이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문체부에서 이러한 잠깐만요. 시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은 주요 목적은 저작권을 가능하면 외주 제작사와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 앞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한쪽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여도를 잘 따져서 외주 제작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저작권을 상당 부분은 인정을 해서 넘겨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가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형태,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인력을 투자하고 있고 장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제작 기여도라는 것을 표대로 만들어서 보기가 힘들다. 결국은 제작 기여도라는 의미가 모호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경우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 줄 부분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러면 중국 자본의 외주 제작사들을 M&A 시키고 있는 과정, 그래서 저작권이 상당 부분은 중국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상파의 저작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문방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상파의 자회사나 또는 지역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즉 내부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장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는 7.35%가 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방송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주 제작사는 강력하게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자들의 비율이 현재 21%로 제한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지상파들이 자회사를 통해서는 또는 지역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그래서 컨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상파에게 이러한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외주 제작사에도 뭔가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즉 외주 제작사에게는 크리에이티브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획이나 역할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금전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 강화를 통한 외주 제작사 지원 강화라는 것은 지금 외주 제작사들이 중국 자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상파는 지금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60%에서 최대 80%까지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상파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시작할 때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기업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을 정도로 커다란 덩치를 가진 기업, 즉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가 외주 제작사에도 마음껏 지원을 해주고 저작권을 다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배분, 투자하는 만큼 뭐 권리를 배분하면 되죠. 근데 참 이렇게 말은 쉬운데 그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기대 이익도 있지만 거기에 리스크 분담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실패할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외주 제작에 있어서 지상파와 외주 제작사 간의 공정한 게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지상파가 부담을 하고 수익은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리스크는 외주 제작사가 부담을 하고 수익은 배분한다.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게임 같습니다. 투자 비율이나 비중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다. 공정한 게임처럼 보입니다. 실패하면 외주 제작사가 요구하는 분배 비중만큼 투자 비용을 회수한다. 이것도 좀 그럴듯해 보이진 않습니다. 실패하면 지상파가 모두 감수한다. 그럴듯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협찬이나 PPL, 즉 방송사가 요즘은 많이 하지만은 이 외주 제작사들이 일부는 협찬을 받아서 거기에 암암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 규제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외주 제작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지상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투자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과 방송 지상파가 어떤 부담을 다 실패에 따른 부담을 다 갖는다면 그 부분은 지상파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외주 제작사가 갖는다고 하면 또는 100% 외주 제작이 된다면 지상파가 갖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자본들이 외주 제작사를 M&A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도 잘못하면 외주 제작사가 권리를 넘긴 중국 자본에게서 컨텐츠를 사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역지사지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외주 제작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현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저작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광고에 관한 문제들은 여기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또 저한테 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아주 컴프레hen시브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MBC의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의 매우 경험적인 구체적인 사례와 같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래에 제가 이래 좀 알아보니까 뭐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미나는 아직 학회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넓게 용어는 굉장히 마일드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단호할 정도로 정리된 모습으로 좋은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 포럼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30분은 각자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감안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우리 개건 위원으로 모신 고민수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처럼 역시 약간의 상기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다른 위원님들은 뭐 편하셔서 그러시고 또 아는 게 많으셔서 그렇지만 저는 좀 부족해서요. 항상 토론문을 써옵니다. 근데 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홍식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 전반에 관해서 토론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합법성, 타당성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앞에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2013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 상에 이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띄워놓기를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개별 계약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표준계약서라는 것은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관련자들이, 관련 당사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래 규범을 담은 표준이 되는 계약서, 이게 표준계약서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이런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문체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계약이 있고 그 상대방이 열악한 지위로 인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뭐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그 내용이 되는 그 거래 계약에 적용이 되는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위반되면 불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서의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표준계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단순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이 계약서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보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에 갔을 때 이게 판단의 준거도 됩니다. 심지어는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은 부당한 계약으로 간주돼 가지고 아예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물론 계약서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도 훌륭한 분들이 자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목표를 위해서 그 세세한 사항을 간과한 졸속적인 계약서의 제정안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냥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닐 거다, 뭔가 있을 거다, 좀가 차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100번을 양보해서 선회를 하면요, 그 근거는 딱 한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의 준거가 되는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문체부는요,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그런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 달리 단순히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이 문체부가 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데 관련 근거 법조항이라고 제시한 법률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법률상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계약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반론을 펼칠 수가 있죠. 그러면 표준계약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건가?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그런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친다면. 그런데 여기서 더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이 표준계약서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들은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표준계약서라는 타이틀만 보고 일반적 의미의 표준계약서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문체부도 나중에 그렇게 시행 효력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 표준계약서가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사자의 의사에 앞서서 국가가 정부가 계약 내용의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데서도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이것만 그런 뭐 개인 의사에 앞서서 정부가 계약서라는 내용을 먼저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또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의 경우는 제정의 절차가 지금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제정 절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 많은데 거기를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만들어주고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즉 계약의 내용의 근본적인 사항은 사업자 단체에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계약의 의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고, 근데 문체부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예컨대 방송사업자나 지상파 방송사업자나 아니면 그 상대방인 외주 제작사 단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전혀 먼저 사전에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자유는 우리가 뭐 사적 조치 원칙에서도 이야기를 끌고 올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내용으로서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상대방의 자유, 뭐 계약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헌법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국가가 당사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내용을 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기본권 침해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아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해당 분야의 거래규범을 담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경우에 거래규범을 담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규범을 담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항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항은 다 차치하고 저작권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만 살펴봐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아까 유 교수님의 발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표준계약서 구조 1항에 보면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일방의 이용 허락 창구를 단위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의 규범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한 거기에 적어도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서 뭐 저작재산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영상 저작물의 경우를 보면 방송 프로그램도 이제 영상 저작물에 속하게 되는데요. 영상 저작물에 관한 일반 원리는 지금 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게 공동 제작물로 볼 수 있다가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하고 제작사하고
계약을 하면 이런 일반 원칙은 배제가 되는 거죠. 계약의 자유가 역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공동저작물이다라고 해놓고 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은 그 같은 그 계약서 내용의 이 항을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지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는 전부 다 양도에 관련한 저작권 양도에 관한 개인적 의사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조차도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영상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이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이 계약의 자유 침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 119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 요것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영상 저작물과 달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이게 쉽게 벗어나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재미없어 갖고 많은 분들이 뜨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2분이요. 그러면 뭐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시간을 보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계약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명백히 저작권법 제100조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계약서라는 이른바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의 내용으로서 법률의 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체계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계약서 자체가 행정지도라고 보고 이것은 위법한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포럼 위원님들 코멘트나 의견 이런 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렇게 더 지목을 하는 게 지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치들이라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이종관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용식 교수님보다 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법은 잘 모르고요. 저는 그 대신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경제 쪽에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뭐 비슷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나 미래부 정책연구를 수행을 할 때 이제 PM을 맡게 되면은 이제 연구반이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그 연구반 구성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하나는 연구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발제를 부탁을 하고 연구반을 관리하는 분은 나중에 발제문을 취합해서 그냥 보고서화 시켜서 이제 끝내는 연구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연구반을 주관하시는 분이 직접 발제를 하고 그 의견을 커멘트를 듣는 걸로 해서 더 리바이스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연구반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전자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그 연구자의 역량을 굉장히 갉아먹는 이제 그런 형태의 연구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발제 하신 분 중에 잘하신 분이 그 다음 연대는 그 연구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 얘기였는데요. 저처럼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 얘기인데, 그 페이퍼도 이제 쓰는 사람이 잘 쓰잖아요. 방송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지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 역량이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양적 규제가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방송법을 보면은 또는 방송 제도를 보면은 어떤 경제적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 외주 제작 제도가 또 그러합니다. 기본적으로 외주 제작 제도는 91년도 과거에 지상파가 수요 독점자일
때 이것이 그 근거를 합당한 규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컨텐츠를 수요하는 자가 지상파로 국한돼 있어서 사실상 어떤 노동시장처럼 수요 독점자의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양적 규제가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수요 독점 시장이냐, 방송 컨텐츠에 대한 수요 독점 시장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MPP가 성장을 했고 아까 유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중국 자본이 또 하나의 어떤 거대 수요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지상파가 더 이상 수요 독점자의 지위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이런 환경 변화에 합당한 규제 방향이냐라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에서 공정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경제학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어떤 뭐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를 팔든 가치 증분에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정한 수익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형평성에 입각한 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지상파 재송신에서도 이 논쟁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 배분이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공정하다라는 그 기여가치 증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항상 방법론에서 태클링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형평성으로 가서 결국 2분의 1씩 나눠 먹는 구조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외주 제작도 이제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방송사 제작 장비나 설비 또는 세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외주 인정 기준에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의 계약 과정에서 뭐 일부 지상파는 그 외주사가 자신의 제작 장비나 뭐 세트나 이런 설비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미리 그 디스카운트 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계약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기여가치 증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사적인 계약이 스스로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지 그 부분을 정형화시키면은 시장에서의 왜곡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생이나 이런 저작권이나 또는 공정 가치 배분이나 또는 수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같이 신용등급 나쁜 사람은 대출 받으러 가면은 할증 가상금리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 교수님은 아마 우대금리를 받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가치 반영을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그 발제자분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협찬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협찬 같은 경우도 뭐 지상파와 외주 간의 입장이 다른데 지상파의 입장은 우리가 방송을 쏴준다라는 걸 전제가 됐기 때문에 협찬이 들어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외주는 반대로 우리가 협찬을 직접적으로 영업을 해서 따왔으니까 우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험 부담을 하는 그 귀속 주체가 어디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제작 비용이 늘어나고 시청 분산이 일어나고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지상파, 다시 말해서 송출 최말단에 있는 사업자가 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편당 제작비가 2012년에 3억 5,400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 4억 2,200만 원으로 굉장히 뜹니다. 그 작가료도 회당 1,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급증을 하고요. 그 실제 이런 통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상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도 부담해야 되고 제작비도 부담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소위 말해 제작비 부담이 일종의 그것도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좋은 작가를 써야 되니까요. 그것도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문제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귀속 당사자가 지상파가 아니라는데 어떤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외주 제작 제도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지금 상황에서 과거 91년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이 들어오고 또는 뭐 95년에 PP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이 전 단계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정책일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이런 양적 규제는 조금 폐지를 하고 질적 규제 정도로 질적 규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 원칙이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특히 지상파가 생산 기지로서 사실상 그 어떤 제작 역량,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상파에 대한 경쟁 그 어떤 제작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 정책 개선 방향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본 M&A가 지금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지상파 입장에서는 포이즌필 전략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약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M&A를 할 때 포이즌필이 있어야 적어도 지상파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결론을 지으면은 지금 외주 제작 제도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양적 규제를 유지할 것이냐 질적 규제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 환경이 변화된 측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생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어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 다시 말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주 제작 제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또 한 번 보고 있네. 주정민 교수가 저를 보고 있네요. 예, 한 3, 4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유용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 쟁점이 표준계약서 문제하고요, 외주 제작 편성 비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두 분 뭐 토론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계약서 뭐 명분 좋습니다. 뭐 출연료 미지급 문제,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 부실 외주사가 난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 이런 명분인데 사실 과연 현재 지금 이 문광부가 지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방송 콘텐츠 저작권의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공유, 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강제화,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이종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저작권 문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이 저작권을 발휘할 때 실제로 이게 정말 기업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고 투입되는 어떤 노력들이 다른데 이걸 과연 산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저작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은 사실 이게 이용 활성화 측면이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저작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사실 이걸 나중에 이용자가 이용할 때도 공동 저작권자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 비용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국가가 정말 강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작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파 재전송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또 넘겨놓고 또 이쪽에 이제 외주 제작사와 지상파 방송 간의 또 저작권 문제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또 해결하겠다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표준 계약서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형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그런데 왜 이런 걸 놓고 자꾸 이렇게 사업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들끼리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이게 저작권의 어떤
기본 협상의 원칙이고 또 실행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제작 편성 비율 문제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외주제작 그 편성 비율 정책이 우리가 96년에 도입됐죠. 98. 근데 이게 이 정책의 실제적인 그 강제화가 2001년 방송법 통합방송법 만들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강제화가 강화됐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 관계자 비율이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담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과연 그때 이 규제를 도입했던 그런 정책 목표 성과가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현재와 같은 그런 지상파와 사실은 외주작사 간의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이 제도가 정말 얼마 정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그러면은 정말로 이 외주제작 제도를 도입해서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강화되는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증가했는가, 그리고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강화되는가, 우리의 제작 기반이 예전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지상파 외주작사 모두 사실은 이 경쟁력을 오히려 더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됩니다. 특히 외주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유영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스테디한 그런 제작을 하지 않고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작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결국은 그동안에 지상파가 해왔던 역할들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정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입될 때 사실은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독과점 시대에 외제작사들이 방송 제작물을 만들어서 출구가 제한됐기 때문에 출구를 좀 넓혀주자, 출구를 보장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의무 편성 비율을 규정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미국도 그래서 96년에 이 외주 제작 편성 비율 제도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점 첨언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특수관계자 비율, 편성 비율 문제 제한 이것도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 자본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회사라고 해서 그 외주제작 비율로 산정 안 해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규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출구 확보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들이 지역방송사의 제작물들을 좋은 제작물들을 편성해주게 되면은 결국 그게 이제 외작 편성 비율에 합산이 되고 그래서 지역방송이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첨언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아까 유영숙 교수님께서 중국 자본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대만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도 사실은 KBS 광총국장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만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아마 여기 지난번에 우리 대만 포럼을 갔다 오신 분들은 느꼈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만의 90년대 초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93년 케이블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98년에 규제 완화하고 이러면서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채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청률이 분산이 되고 시청률이 분산이 되니까 광고가 분산이 되고 그래서 지상파가 컨텐츠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채널도 PP 채널하고 하나와 같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컨텐츠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컨텐츠 경쟁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산업이 붕괴되고 이런 전철을 밟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딱 그 길을 가고 있는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컨텐츠 경쟁력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지상파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컨텐츠에 대한 규제, 광고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국가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다시 한번 검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더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지요? 박현수 의원님이나 이전 의원님. 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 2번 결석을 해서 사실 그 유일하게 광고에 전공한 위원인데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지상파는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외주 제작사는 리스크는 증가하면서 수입은 지상파가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대립되는 그 견해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하나 잘못 만들면 외주 제작사 사장이 자살해야 되는 현실에서 과연 이게 뭐 어떻게 하든 뭐 둘 다 만족할 만한 뭐가 나오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수입을 늘려야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정적인 광고 수입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광고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정민 교수님이 지금 뭐 채널이 많이 늘어서 광고가 분산된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1996년도 총 광고비는 GDP 대비 1% 수준이었고요. 현재 지금 0.67%, 0.7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0.1이 늘어나면 1조 시장인데요. 우리가 광고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 137개 기업의 그 마케팅 성과, 재무 성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면 광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그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 지표에서는 ROA, ROS로 그러니까 리턴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순이익 그리고 자산 대비 순이익을 올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총 자산 대비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토빈의 Q라 그래서 왜 자산을 대치했을 때 그 가치 그 자산을 대치하고 원래 기업의 가치가 1보다 크면 이제 더 크게 나오는데요. 광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 27년간의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익, abnormal return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재무 위험 지표 같은 것,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고요. 볼레틸리티 같은 것들이 광고를 통해서 낮아지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아주 99% 유의 수준까지 뚜렷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 투자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물론 뭐 과도한 규제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상파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광고에 대한 이해와 좀 선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개인적인 궁금 때문에 봤는데 VOD 시장이 지금 뭐 구매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지상파 한 개사가 광고 매출이 한 5천억인데요. 지금 VOD가 이미 구매 비용까지 물론 광고비가 아닙니다. 광고비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MR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상파들이 스스로 규제가 없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통계를 보면 2017년 모바일이나 IPTV 이런 그 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것들이 4조를 넘는 광고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말씀드리면 다음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용이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하게 우리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 2,500원이고요. 연간 3만 원을 냅니다. 제가 이걸 좀 재미 삼아서 비교할까 가져왔는데요. 남미비아라는 나라가 GMP가 한 5,000불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 26,000불 되죠. 이 나미비아가 내는 1년간 그 방송 수신료가 3416원입니다. 우리보다 큽니다. 5,000불 GMP 규모인데요. 체코슬로바키아가 한 18,900불 정도의 GMP인데 지금 87,200원을 내고 있고요. 스위스는 뭐 물론 우리보다 훨씬 높죠. 9만 뭐 3배 정도 되지만 무려 50만 원을 냅니다. 1년에. 그렇다면 17배 정도를 내고 있는데 GDP 규모는 GMP 규모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뭐 3점 몇 배 정도니까요. 우리 그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뭐 통신료로는 10만 원씩 내는 게 당연하고 텔레비전 보는 데는 2,500원, 3,000원 내는 것도 아까운 이런 이 구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진정한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권투 경기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 경기 한번 보는데 100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이 경기가 딜레이 됐죠. 그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가 한참 딜레이 된 이유가 이 유료 구매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를 딜레이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그 100불짜리가 그냥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이게 컨텐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과도하다 싶은 얘기입니다만 컨텐츠에 대한 뭔가 좀 그 우리가 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이 모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뭐 외주 제작사와 지상파의 문제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먼저 선결 과제라고 보고요. 수익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레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광고학회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은 의원님. 여기 MBC에서 저 KBS 얘기하면 좀 못하지만 KBS에서 프로듀서라는 그 드라마를 금토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완성도는 기대 밖으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만드나 봤더니 초록뱀 미디어에서 만들더라고요. 초록뱀에서.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서 중국 자본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이런 거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을 겨냥한다고 할 때 결국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거기에 김수현 그리고 김종국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무수하게 실제 내용과는 무관한 그런 그 스타들이 계속 등장하죠. 순전히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각 모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외주나 우리나라 제작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한국 그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거겠구나. 그래서 살펴보면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 제작사를 살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지 않고 이제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공동 제작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요구해 달라고 할 텐데 그건 아마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거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 예능 부분에서는 장르별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능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인력들을 자기네들이 데려다가 스타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안에서 이렇게 하게 하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공동제작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인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인기 있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헐리우드에서 그동안 한 100년간 보여준 바처럼 스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그 유용식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투자 현황, 공동 제작, 리메이크 현황에 보면 거기에 꼭 예외 없이 초록뱀 미디어만 빼놓고 예외 없이 전부 다 엔터테인먼트라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배제되는 중국 자본의 관심은 없다.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추상적으로 PD 유출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잡으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 연계, 연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PD, 작가, 사람 이와 같은 스타 시스템을 노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본이 들어올 때는 그 제작 펀드 형태로는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찾고 있는 부분은 스타 시스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비율 높일 수 있나? 저는 못 높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공동 제작 활성화해야 되고 뭐 불공정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외주 제작은 그동안 25년, 20여 년 남짓되는 동안에 완전히 착취 관계 그리고 편법 제작의 구조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착취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편법 제작의 형태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꿔 얘기하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지금 그럼 외주 편성 비율이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 편성에서 그거 풀어주면은 줄일 것 같습니까? 왜 35%보다도 더 많은 비율을 외주에 제작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착취와 그리고 편법 제작의 이점을 지상파가 지금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외주 제작 규제 부분이 없어져도 결코
자체 제작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상파 측면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장르별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 MBC가 이거는 우리가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밖에 내준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외주한테 내주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데는 계획이 있는 거냐. 그냥 그때그때 경제적인 요인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등등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내주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내줄락말락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작 공동화되고 제작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르별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건 장기적 과제에 해당하거든요. 장기적 과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까지 지상파 방송사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별 정책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이건 사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중국 자본이 실제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특히 엔터테인 부분과 어떤 부분을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훈 선생님. 네,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지금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거가 하나가 신방과 계열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이쪽 방송 쪽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도 여기랑 좀 관련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나라 그 펜텍이 얼마 전에 망했는데 저희 제자들 중에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의 그 헤드헌터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저한테. 이 학생이 당신의 연구실에서 졸업을 했느냐 그렇게 확인을 오는 걸로 봐서 얘네들이 머지않아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기업체, 대기업체에 있다가 나가서 슬슬 중국으로 가는 걸 또 보고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머지않아 저희들이 사람을 지금 이제 글로 가겠지만은 나중에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 결국 방송도 그런 잘못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교수님 발제하시는 중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계약서 이슈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미래부에서 말하는 표준, 그러니까 물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에서 표준은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표준은 가이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표준, 기술 기준이 있는데 기술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법률이고요. 기술 표준은 이거는 표준은 ABC 표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오늘 뭐 발제를 뭐 이 초점을 맞추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늘 이슈와 쟁점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마이크가 예,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심의국장 안태호입니다. 저는 옛날에 글로벌 사업도 해서 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다르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거를 가져가서 뭘 하되 중국에서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이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스타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 애들이 노리는 거는 그 스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규제상 기획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 파워하고 드라마 기획사하고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오히려 많이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기획사들은 제도적으로 그
프로덕션을 하지 못하게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획사들이 그 스타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빼가지고 가지 않을까. 혹시 중국 사람들이 그 기획사를 사버리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거에 우리나라 현재는 규제가 없는데 그거를 빨리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말씀 있으신지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있으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유 교수님 뭐 지금 토론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객석에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뭐 짧게 혹시 말씀이 있으신지요?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집중을 해서 보면 표준 계약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뭐 규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주 제작 정책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영세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도 아직도 지상파가 수요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는 어려워지니 중국 자본으로 지금 현재 수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지상파도 만족 못하고 외주 제작사도 만족 못하고 결국은 누구만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냐? 결국 중국 자본만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방송 시장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국 자본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빨리 어떤 이 성과 측정을 해보고 나서 제도를 폐지를 하던 완벽하게 수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상파도 이제 이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상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어렵다만 얘기하고 뭔가가 조금씩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한 힘을 집합시킬 때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상파에게도.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느림보로 갈 것이고 원하는 어떤 규제의 어떤 타파는 오더라도 한참 뒤에 올 것이고 결국은 지상파는 계속적으로 상황만 나빠지는 형국이 되는 상태입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그러면 지상파가 요구할 수 있는 것만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길만 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는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 전체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저기 권 부사장님, 네,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저희가 뭐 임원회의에서도 맨날 이렇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는 고민을 어쩜 이렇게 잘 아시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시는가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문제, 그 외주 제작사와의 문제 또는 뭐 표준 계약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위기라는 단어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지상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주전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방송 환경이
대만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할까, 가을에 뭐 어떤 드라마를 선정을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 정말 좋은 작가의 정말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제작비 회사가 정하는 그런 제작비 상한선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마 한 5년 전 뭐 그런 때였더라면 이 좋은 스토리 이 대본은 좀 회사가 무리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아마 드라마 본부 자체에서도 이거는 올려봤자 선택이 되지 않겠지라는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해버리고 안 올린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보게 되면 또 회사는 또 전체 경영을 봐야 되니까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신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쭉정이 문제 없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프로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뭐 18% 나온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제작비를 다 상충할 수 있을까? 그 장담 못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도 진짜 일단 그 제작비의 한계 부딪히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 하나둘 쌓이게 되면 결국은 지상파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봉착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저 대만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방송 시장이 난립하게 되고 삼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깊은 우려를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현재 방송 환경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누가 더 강자고 누가 더 약자고 그런 논의보다 과연 한국의 방송 정책은 무엇인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좀 다시 논의가 좀 되고 정책 입안자라든가 또는 뭐 시청자, 학계 모든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수 교수님 한 2분 정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시간 드린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모셨는데 한 2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객원이라 특별히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그 두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뭐 제가 표준계약서 말씀만 드렸는데요. 일반적 논의를 보면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권리 배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리스크와 수익 배분의 문제. 사실은 이거는 저작권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의 취득과 관련한 문제는 이건 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영상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누가 어떠한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제작 개념입니다. 프로듀싱을 누가 하느냐. 이 프로듀싱 하는 사람한테 이용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 투자를 얼마 했다 해서가 더 많은 권리 저작권법상에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제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나중에 저작권 침해 여부 아니면 뭐 저작권 기여도 배분 문제 여기서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뭐 100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저작권을 기여도 따라서 배분하는 문제하고 저작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 활성화의 문제는 별개란 거고 그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상 제작자한테 두터운 지위를 보호해 준다는 그 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앞으로 해결책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 객석에 더 있네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국에서 저 운영부장 업무를 5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그 외주사와의 그 계약 실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외주사하고 계약하면서 이제 뭐 밀고 당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계약의 이제 논리를 이제 서로 이제 그 주장하기도 하는 어떤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뭐 교수님들 말씀 굉장히 그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그 저작권 분배 그 논리와 관련해서 제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주사와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논리 부분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언급이 어디서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 3사 공이 지금 그 자산 규모가 2조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주 제작을 할 때 그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연출 뭐 경우에 따라 조연출 또 그 카메라 스튜디오 그 편집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픈 스튜디오 저희 그 드라미아 같은 그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그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방송사 총 직접 제작비의 약 50% 정도가 드라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광고공사 수수료를 제외한 그 기타 라디오 관련 비용이나 그쪽에 어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그 저희가 약 한 그 간접 비용으로 한 3천억대 후반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 회사 안에서 무슨 원가 계산이 그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제작 시간이나 그 제작 그 저희 회사 안에 있는 그 요소를 투입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직접비의 그 상응하는 비율의 간접비가 드라마 제작에 투여되고 있을 거로 감안했을 때는 1년 365일 저희가 24시간 방송 체제에서 드라마가 지금 단위로 약 한 1150개 정도 시간으로는 약 한 1000시간이 좀 안 될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그 간접비가 저희가 드라마가 약 1억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주 그 제작비, 직접비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 저희는 그 현물 투자로 사실은 1억 정도를 그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감안을 하면은 아까 그 유 교수님께서 뭐 해품달 뭐 얼마 주셨다고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그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직접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물 투자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저희의 포션이 약 한 15%에서 20%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주사하고 저작권을 그 나누는 어떤 그런 논리를 할 때 우리가 현물 투자한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현물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션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외주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물 투자한 포션만큼 사실은 그 직접비를 이렇게 대주고 뭐 해외 유통에서 그 MG라 그래가지고 그 최소 미니멈 개런티도 저희가 보장하는 형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리스크에서는 약 10대 1 이상의 비율로 저희가 10배 이상을 부담하고 그 수익에 있어서는 베니핏에 있어서는 저희가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5대 1 이하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그 유통 상황이나 그 여러 가지 유통 그 채널별 상황이 그 각 기획별로 그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결과로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팔로우를 해봤을 때는 약 한 5대 1 정도로 하고 있고 리스크는 그 한 10대 1 이상. 참고로 그 미지급 사태가 벌어져서 그 지급 정지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5억을 그 요소 비용이 다 지급된 걸 확인하고서 이제 저희가 잡아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5억을 보증보험을 들면 사실은 그 지급 정지부를 잡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의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5억을 그 담보하는 보험을 들기 위한 비용 300만 원을
아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작사의 자산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작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이재현 교수님 뭐 착취관계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근거로 제가 뭐 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얘기들이 아주 그 풍성하게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주 제작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단지 뭐 시간만 흐르는 건 아니겠죠. 그 사이에 우리 발제 또는 포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생태계도 변했고요. 그리고 뭐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파의 독점 시대는 이젠 뭐 아니라는 그런 시간적인 미디어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중국 자본의 등장 같은 것들이 새로운 막강한 요소로 미디어 저희 한국 방송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이용식 교수님은 치명적인 유혹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이제 그 치명적이라는 수사가 붙으면 되게 말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포럼을 포함해서 이 치명적 유혹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권 부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방송이라든가 어떤 그 개별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한국 방송의 정책이라든가요, 콘텐츠의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그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제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객석에 참석하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